이번 강에서는 도급 방식 중에서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용에 따른 분류. 공사비 지불 방식 또는 지불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째, 단가 도급이 있습니다. 단가 도급 계약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가는요, 노무단가, 그 다음 재료단가, 그 다음 노무 및 재료를 합한 단가, 단가를 최적 면적 단가만으로 결정하여 공사를 도급 주는 방식을 단가 도급 계약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 도급 계약 제도의 장점은 또는 단점은, 단가 도급 계약 제도를 하면 장점은 뭐가 있느냐면 긴급 공사 시 신속히 착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설계 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이 용이하고요. 세 번째는 설계 일부 완성 및 공사 수량 불분명 시 계약이 가능하더라. 반면에 단점은 총 공사비 예측이 어려워요. 당연하겠죠. 수시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거니까. 두 번째, 공사 수량이 불분명할 때 도급자가 고가로 견적하게 되어 공사비 상승 우려가 있는 방식이 단가 도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액 도급입니다. 정액 도급이다. 총 공사비를 결정한 후에 경쟁 입찰을 행하여서 최저 입찰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 도급은 공사비를 딱 정해놓고 자 모여라, 입찰에 참가해라, 가장 적은 공사 금액을 제출한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정액 도급이랍니다. 이것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는 뭐가 있느냐? 경쟁 입찰로 공사비가 절약이 됩니다. 왜? 가장 적게 적은 업자에게 주니까요. 공사 관리 업무가 간편하고, 세 번째 장점은 총 공사비가 확정되므로 자금 조달이 편리한 게 장점이더라. 반면에 단점은 입찰 또는 계약 전에 설계 도서 완비가 필요하므로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단점은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도급 금액 증감이 어렵다. 왜? 총 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공사비 정액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계약 제도는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 정산하고 시공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액을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징 이런 걸 한번 읽어만 보면 됩니다.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은요, 종류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강의만 그냥 들어놓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은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두 번째,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경우. 세 번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네 번째, 신용사회가 정착된 곳에서 이상적인 방법이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계약 제도다. 그러면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실비정산 보수가산도급의 장점은 양심적 시공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시공자가 손해볼 염려가 적어 우수한 시공이 기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공사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 공사비 상승 우려가 있는 것이 실비정산 보수가산도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좀 전에 종류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실비 비율 보수가산도급. 이거는 사용된 공사 실비와 계약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실비액 보수가산도급은 실비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계약된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겁니다. 실비액만. 그 다음 실비한정 비율 보수가산. 실비 한정 비율 보수가산도급은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가 제한된 실비 내에서 완공하도록 하는 방법 한 개 더 있네요. 실비 준동률 보수가산도급. 이거는 실비를 여러 단계로 분할하여 공사비가 각 단계의 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비율 보수 또는 정액 보수를 체감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실비 정산 보수가산도급의 종류에 들지 않는 것은 요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줘야 될 거는 턴키 도급입니다. 자, 턴키 도급이라는 것은 기업주는 열쇠만 돌리면 쓸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시공자는 금융, 토지, 설계, 시공, 기계 설치, 시운전 등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도급 계약 방식으로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완성된 건축물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이 완성된 건축물을 받아서 키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완성된 건축물은 누가 다 알아서 하느냐? 시공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도급 계약 제도를 턴키 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턴키 도급을 하면 장점은 뭐가 있냐? 또 단점은 뭐가 있냐? 턴키 도급의 장점은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 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시공자가 모든 걸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창조적인 설계와 책임 시공이 가능합니다. 왜? 시공자가 모든 걸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니까요. 세 번째,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인이 되므로 시공 시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즉 감리자가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단점은 건축주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 시공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저하합니다. 왜요? 턴키 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시공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세 번째 단점은 그래서 대규모 회사에 유리한 도급 계약 제도입니다. 품질 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왜?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품질 저하 우려도 있다는 게 턴키 도급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성능 발주 방식 볼게요. 이 성능 발주 방식은요, 일종의 턱명 입찰입니다.
특명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야. 특명 입찰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도급자가 제시하는 시공 조건을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시공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 즉 기본 조건에 맞게 도급자가 제시하는 시공 조건을 심사해서 적격자에게 시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능 발주 방식은요, 시공자 창조적 성공 기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설계와 시공의 관계 개선이 도모되고요. 세 번째, 시공자의 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단점은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성능 확인이 곤란해요. 즉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 그 성능이 얼마만큼 돼야 만족하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성능 확인이 곤란하고, 두 번째 단점은 정확한 성능 표현이 곤란하다. 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니까 표현도 곤란하겠죠. 세 번째, 공사비가 정대되는 단점이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파트너링. 파트너링 방식은요,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집행 관리하는 방식. 참여 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원 및 능력을 극대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 신뢰 및 상대 기관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능률 향상과 비용의 절감, 공기의 단축, 가치공학의 활성화, 건설 분쟁의 축소 및 품질 향상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요거는 그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만 보고 앞면만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OT 방식. 자, 발주 측이 프로젝트 공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 수주 측의 설계, 시공 후 일정 기간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설물의 운영권을 무상으로 발주 측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민간 투자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민자 유치, BOT 방식. 그래서 민간업자가 모든 돈을 대고 완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고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을 BOT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BOT 방식에는 이렇게 볼게요. BOO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BOO 방식은 민간 부분이 설계, 시공 주도 후 그 시설물의 운영과 함께 소유권도 민간에 이전되는 방식으로 향후 소유권을 거부하거나 판매할 수도 있는 방식이 BOO입니다. 그 다음에 BTO 방식. BTO 방식은 사회 간접 시설을 민간 부분 주도하에 설계, 시공 후 소유권을 공공 부분에 먼저 이양하고 약정 기간 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 일반적인 이게 이제 BTO, 민자 유치, 그렇게 여러분 발음하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소유권을 갖죠. 이거는 공공단체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차이점이라는 거 봐주면 돼요. BLT 방식. BLT 방식은 완공 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3자에게 임대하고요. 임대하고 임대 후 그다음에 양도하는 방식. 양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DBFO 방식. 영국 정부가 1994년 신설한 개발 기법으로 주로 민간 합작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 위험의 상당 부분을 민간 부분이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민자유치. 본인들이 시공하고 완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양도하는 방식. 이거는 BO 방식은 시공, 설계, 시공 다 하고 소유권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EC. EC라는 거는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에서 EC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건설 사업화라 그래요. 종합 건설 사업화를 EC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요 EC의 정의 정도는 우리 좀 앞면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EC의 정의는 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의 사항을 종합 기획 관리하는 기법. 그래서 종합 관리하는 기법. 그래서 종합 건설업화다 또는 종합 건설 사업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본 개념도는 프로젝트 발굴 또는 기획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 시공, 시운전, 인도, 사용,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EC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M. 이 CM이라는 것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통합 관리 조직. 설계자나 시공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정의를 한번 보면요. 설계자나 시공자보다 우수한 건설 능력을 가진 자가 가진 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설계자, 시공자, 발주자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공사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사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발주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통합관리조직 관리조직을 CM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발주자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럼 전문 지식이 없다 보면 설계자가 설계도에서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이 시공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할 때 요 CM에서 제재를 가해서 발주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통합관리조직을 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CM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이 유형은 여러분이 꼭 좀 별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첫째 CM4 프리 CM4 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M4 FEE 이게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자에게 건설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가를 이 대가가 FEE입니다. P. 그래서 대가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CM4 리스크. 이 CM4 리스크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 이 책임이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CM4 리스크라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에게 건설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 CM4P.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CM의 업무만 보시면 CM에서 이야기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술 관리 있고, 두 번째는 원가 관리. 이 원가 관리를 잘 해줌으로 인해서 발주자 이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 관리. 다섯 번째 공정 관리. 자, CM의 업무에는 기술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공정 관리 이런 관리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